화장실에서 재미난 그걸 봤어요. 누군가한테 1분이 누군가한테는 1시간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철학이 다루는 네네. 시간이에요. 진짜 별이 아니라 태양계 외곽에다가 별 딱지를 붙여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환상을 깨시는데 그러니까 시시하니까 과학적 얘기가 네. 계속 반박이 되는 거는 인간은 미스테리를 원래 좋아해요. 그쵸. 원래 본성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밀, 신비, 수수께끼. 우리는 이걸 미스터리라고 부르죠. 인간은 왜 미스터리, 이제 풀리지 않는 비밀, 뭐 이런 밝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토록이나 궁금해할까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알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질문이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현상을 왜 저럴까? 저 원인은 뭘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탐색이 일어나게 되고 그 궁금증, 질문, 이 모든 것들이 뭐 인간의 본성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놀이하고 뭐 상상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것도 다 이게 호기심의 연장이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고 특히나 밝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갖는 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페루의 나스카 라인이나 이렇게 뭐 각국에서 발견되는 뭐 미스터리 서클 같은 뭐 흔적들, 정말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일들도 세상에 정말 많잖아요. 두 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하실까요? 이런 거죠. 미스테리 서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그 노인 두 사람이 짝대기에다가 길이가 다른 끈을 해가지고 밟으면서 네. 한 밤에 6-7시간 하면 그거 다 만들어요. 그리고 시연을 하는 것들이 네. 다 다큐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스호의 괴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그 사람이 죽으면서 네. 자기 목욕통에다가 연통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라고 고백하고 죽었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일어났다는 것은 네.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 외계인 해부하는 영상 같은 거 네. 영화 그 제작자가 특수 그 팀에다가 부탁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럼 시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환상을 깨시는데. 그러니까 시시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안 갖고 그 전에 했던 것에 이제 관심을 갖는 우리들의 그 판타지가 있잖아요. 산타크루스 같은 그런 네.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도 이렇게 확인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네, 그 근거를 또 분명히 이제 있다. 금방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재현하고 파헤쳐 놓은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 냉정한 과학적 얘기가 네. 계속 반박이 되는 거는 인간은 미스테리를 원래 좋아해요. 그렇죠. 원래 본성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맞아요. 미스터리가 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삶의 본성도 이제 그런 데서 시작됐는데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야 그것이 또 이제 새로운 어떤 탐구욕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미스터리가 실제로 있다 이 얘기는 또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번개가 치는 게 왜 치는지 몰랐을 때는 네. 그게 뭐 노해서 벌을 준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메커니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미스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번개는 땅으로 치는 것처럼 하늘로 치는 번개도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이거는 미스테리거든요. 다시 위로 치는 거는 접지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미스테리를 다시 탐구해 나가는 또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전의 미스테리에 집착하지 말고 네. 새로 얼마나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과 투영이 돼서 그게 미스테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또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본다면 시간을 또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또 계속 되어 왔는데요. 이 과학자와 철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시간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리적 시간을 보통 이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는 되게 주관적인 시간. 네.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중요하거나 뭔가 의미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두 차원의 시간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이 객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단순화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철학자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 흐름으로서 그리고 기억으로서 뭔가 이렇게 변화로서 이런 시간의 의미들을 더 많이 찾아왔고 실제로 라이프니츠
미분 만들어낸 네네. 그 철학자 있잖아요. 라이프 니츠는 뉴턴적 시간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 그렇게 시간이 실체로서 있으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일종의 관계 속에서 운동과 변화와 연관돼서 있는 시간의 중요성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측정 가능한 시간은 사실은 철학적 영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있는 주관적 의미의 시간이 이제 철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네. 뭐 사건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다면 뭐 천문학적,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턴 시절에 절대적인 의미의 시간은 이제 다 기각됐고요. 예. 없어졌고 네. 이제 현대적인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사실 과학자들을 좀 괴롭히고 싶을 때 하면 좋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 시간인가 무엇인가 이제 본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본질이 지금 애매모호하고 잘 몰라요.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집중하는 거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이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해요. 그 예를 들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시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건데요. 시간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네. 우리가 공간 그러면 앞에, 뒤, 아래, 위 이렇게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간 그러면 이게 흐르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측정 가능해야 이제 과학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측정 가능하려고 그러면 어떤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란 말 대신에 시간 간격이란 말을 써요. 그럼 1초, 그럼 똑딱 하는 거 1초란 네. 시간 간격이잖아요. 그건 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똑딱 하는 시간 간격이 어디서나 똑같으냐,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속도가 빠르면 시간 간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나한테는 시계가 똑딱 가요. 이거는 우리 몸이 늙어가는 시간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속도가 빠른 곳에 놓이면 시간이 똑딱하고 천천히 가요. 그리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늘어지게 똑딱 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우주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시간대를 여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 메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제 손가락 이 하나하나가 네. 얘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높이가 다르니까 중력이 더 세죠. 얘는 중력이 약하겠죠. 네. 그리고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속도와 그 중력에 따라서 이 시간 간격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제각기 다른 시간 간격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이 이제 현대적인 시간 간격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잘 측정이 되고 과학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이란 말을 쓰고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지금 이해하는 건 상대성 이론에 따른 이런 시간 간격. 이거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간격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재요. 네. 잰 것을 시계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시계를 통해서 우리 인식하고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시간이란 본질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탐구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 쪽에서 이제 그런 탐구를 하는데 거기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네.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적인 걸 하니까 인과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시간이란 개념은 없고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과학적인 해석을 들으면서도 이제 뭔가 철학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이 되기도 영역에서 하고. 과학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아까 그런 주장과 이제 비슷한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철학도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말씀하신 그 이후나 이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 이후로 또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내 안에 있는 시간, 밖에 있는 시간 이게 아니라 시간이 각각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의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재미난 그걸 봤어요. 누군가한테 1분이 누군가한테는 1시간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철학이 다루는 네네.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측정 가능한 의미에서는 누구한테나 똑같죠. 근데 누구한테는 그게 1시간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1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일종의 물질적 세계를 전제로 했는데 이게 막 초미립자가 들어오고 양자가 들어오고 하면서 물질의 개념도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도 바뀌기가 마련이고 또 철학은 거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수용을 하고 발전하면서 또 과학의 질문도 던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누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타임머신.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 가능할진데 사실 이건 또 두 영역에서 좀 해석의 차이일 것 네.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 여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공상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뭐 우주선 같은 걸 타고 휙 돌아가서 과거로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의 그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라이프니츠가 가능 세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일종의 모나드 단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우리의 지금 가능 세계인 거고 모나드가 다른 식으로 만나다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뭐 쉽게 비유하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다차원적인 우주, 뭐 평행이론 이런 거하고도 연관되는데 그런 의미의 시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은. 근데 그냥 단일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거스른다. 이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근본 개념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간 여행을 저는 이렇게 약간 사람들에게 이미지화 시켜서 잘 보여준 것이 뭐 옛날에 뭐 타임머신 영화도 있었죠. 그런 네네. 거보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맞아요. 네. 그것도 나온 지 이제 꽤 됐지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딸은 지구에 남고 네. 아버지는 우주 여행을 갔다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성 이론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 여행을 가면 로켓이 빨라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이제 뭐 블랙홀 주변에서 중력 강한 데 오다 보니까 로켓을 타고 갔던 이제 그 아버지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생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지구에 있는 딸은 그냥 지구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만났는데 딸이 이제 할머니가 돼서 네. 누워 있고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 말을 이제 그 타임머신과 연관시켜서 해보면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여행을 갔다 왔다 쳐봅시다. 근데 지구상에서는 5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40년을 땡겨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 여행은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달리고 중력이 강한 곳에 갔다 오면 네. 나는 한 2년을 보내고 왔어요. 네. 근데 지구는 한 20년이 흘러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중력이 좌우하네요. 네, 중력과 속도가 좌우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돌아와서 나는 지구에 20년 후로 네. 4년을 투자해서 여행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래로 여행을 가는데 네. 이제 문제는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그 사이의 경험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시간 여행은 현재 과학 내에서는 거의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 수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최근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이론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현실이 아닌 고차원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미 플라톤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동굴의 비유를 들었어요. 동굴. 죄수들이 동굴에 갇혀서 불빛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평생을 살다 보면 저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죄수 하나가 풀려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세계가 있었다. 이게 동굴의 비유인데 중요한 건 동굴에 비유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가짜 세계의 얘기도 있지만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이론도 약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날 시뮬레이션이 뭘까 할 때 실제 뭐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처럼 뭔가 다 조종된다 이거보다는 물리적 현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진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은 저래야 되는구나. 보통 뭐 연애는 이렇게 하는구나. 대학생은 저래야 되는구나. 이거는 현실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뭔가 환상을 불어넣어주고 뭔가 또 삶의 어떤 유행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의미에서의 우리를 지배한다는 미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이제 완전히 뭐 처음부터 이렇게 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세상을 진짜 보는 게 진짜 세상인지 우리 모형이 뇌 모형 만든 세상인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더 커지는 거고 이걸 극단적으로 넓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시뮬레이션 아니냐라고 장난으로 말했는데 이거를 이제 논문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게임 속 캐릭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 진짜 그런지. 네. 실험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게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태양계를 만드는데 이거를 다 똑같은 퀄리티를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구 근처 달, 화성까지는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외곽은 대충 칠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별이 아니라 태양계 외곽에다가 별 딱지를 붙여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로켓을 타고 가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잘 통과하고 있으면 진짜 있는 세계고 가다가 꽝 부딪혀 떨어지면 이제 가짜 세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살고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저호라는 게 있어요. 1977년에 발사된 건데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거리 한 6, 7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태양계 외곽을 갔으면 부딪힐까 못 부딪힐까. 그러니까 농담 같지만 네. 근데 그거 벗어나려면 3만 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정량화시켜서 해보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시뮬레이션 된 우주에 살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고전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 힌트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와요. 고양이 기억하시면 뭐 요래는 영화니까 고양이가 지지직거려요. 네, 네. 버그가 생긴 거예요. 실제 우주는 아날로그예요. 그러면 끝이 없는 숫자인데 우리는 디지털로 이걸 만들려면 반올림을 해야 돼요. 그럼 3.14에서 반올림을 하고 반올림 한 걸 계속 곱해서 더하다 보면 어느 숫자에서 숫자가 안 맞겠죠. 네. 그럼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그를 찾으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계산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지지직거리는 것을 목격할 확률이 300만 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어쨌든 간에 정량적으로 해보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는 시뮬라시옹이라든가 플라톤 같은 데서 다 차용을 해갖고 온 거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뜻깊은 대화 나눠봤습니다. 우주, 지구, 그리고 나에 대해서 깊게 또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각자 이 세상에서 철학 그리고 천문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시대가 갖는 위기 중에 하나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주고 네. 요즘은 또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내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인간은 동물적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거거든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삶의 의미들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의 중요성들을 느낀다고 한다면 순간순간의 많은 경험들이 저는 우리한테 되게 풍성한 지혜로 축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임혜영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게 천문학하고 철학이 많이 통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고 조금 설명은 다르지만 결국은 서로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한테는 많은 질문으로 다가오죠. 천문학은 왜 저런 질문을 던질까? 그럼 나는 그 질문을 가져와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다시 탐구해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필요한 것들이고. 질문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우주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천문학은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거. 그러니까 이 천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로부터 동떨어지고 멀리 있고 아득한 우주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안간힘을 쓰는 거거든요. 철학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하면 천문학은 먼 시선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